TK그룹의 연례자선 관람은 언제나 서울 사교계의 정점이었다. 미디어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는 거물들이 실크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채 우아한 미소를 나누는 곳.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 TK그룹의 최연소 회장 강태호에게 이 밤은 그저 견뎌내야 할 의무에 불과했다. 그는 7년 전 아버지가 쓰러진 직후 피비린내 나는 경영권 다툼 속에서 왕좌를 쟁취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감정은 메말랐고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무심하게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아첨과 가면 같은 웃음소리가 그를 지치게 했다. 그에게 자선이란 냉정한 비즈니스의 또 다른 이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 어떤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갑옷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감히 그 얼음장 같은 아우라를 뚫고 다가서는 이는 없었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웅장한 클래식 음악을 뚫고 작은 소란이 일었다. 입구 쪽에서 보안 요원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아이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꼬마야, 멈춰, 이리 오면 안 돼. 하지만 그 작은 그림자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경호원들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와 연회장 중앙, 가장 주목받는 남자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왔다. 강태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표정이었다. 작은 아이가 그의 값비싼 구두 앞에 멈춰 섰다. 아이는 고작 5살쯤 되어 보였다. 하객들의 화려한 드레스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이는 숨이 찬 듯 작은 가슴을 헐떡이며 그러나 두려움 없는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강태호의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거대한 연회장은 숨을 죽였고 모든 시선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아이는 조망만 한 손으로 강태호의 바짓가랑이를 툭툭 쳤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혹시 하루만 제 아빠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 순진무구한 질문은 연회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이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스캔들인가? 아니면 그저 철없는 아이의 장난인가? 아이는 그가 대답이 없자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엄마가 그랬어요. 제 아빠는 아저씨처럼 아주 멋지고 눈이 꼭 아저씨 같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입구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이름을 불렀다. 하늘아, 강하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이리 와. 그 목소리, 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그의 심장에 낙인처럼 찍힌 그 목소리. 강태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가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하얀 드레스가 아닌 낡은 카디건을 걸친 여자가 서 있었다. 파티의 주인공이 아닌 불청객이 되어버린 여자. 7년 전 그의 어머니가 건넨 돈 가방을 들고 그의 곁을 떠났던 그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 윤서연. 그녀는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강태호의 시선은 얼음보다 차갑게 그녀를 꿰뚫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다시 만난 배신자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경멸뿐이었다. 연회장의 소음은 VIP 라운지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태호는 방 중앙에 서서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처럼 윤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카디건과 겁에 질린 얼굴을 경멸하듯 훑었다. 아이. 하늘이는 엄마의 다리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훔쳐보고 있었다. 7년 만이군. 윤서연. 강태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니. 어쩌면 이게 딱 너다운 방식인가. 그는 비웃음을 머금고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 작은 움직임이 태호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이게 다 무슨 쇼지. 그가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키가 큰 그의 그림자가 서연과 아이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저 아이까지 이용해서 내 앞에 나타나다니. 내 동정심이라도 바란 건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너 같은 여자에게 미련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7년간 골마 터진 배신감이 날카롭게 배어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늘아, 저 아저씨한테 실례했다고 말씀드려. 엄마가 미안해. 그녀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태호는 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내 질문에 대답해. 저 아이. 누구의지 나를 떠난 대가로 받은 돈으로 키운 그 새로운 미래의 산물인가. 그 말은 칼이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그만해요.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 눈에는 내가 아직도 그 돈의 눈이 먼 여자로만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다시 냉소적인 표정을 되찾았다. 날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럼 지금 이게 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선 파티장에 내 경호원들을 뚫고 내 딸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를 앞세워서 나타난 게 이게 우연이라고. 그는 내 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조롱했다. 그는 아이가 자신의 딸일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를 배신했고 다른 남자를 만났을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태호의 가슴을 밀치려 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아, 서연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 순간 다리 뒤에 숨어 있던 하늘이가 용감하게 뛰쳐나왔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아저씨 나빠. 아이는 작은 주먹으로 태호의 허벅지를 쿵쿵 내리쳤다. 태호의 시선이 자신을 때리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그 눈이 지금 이 순간 원망과 분노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서연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방금 전까지 들고 있던 낡은 에코백을 뒤졌다. 당신이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였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가슴팍에 던졌다.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천박한 이유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온 건 더더욱 아니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이건 또 뭐지? 병원비 청구서라도 되나? 그는 비아냥거리며 허리를 숙여 가장 위에 있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다. 그의 시선이 환자명 강하늘이라는 글자를 지나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그의 세상이 멈췄다. 서류 상단에 밝힌 서울 TK 대학병원의 로고 아래 선명하게 인쇄된 진단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긴급 골수 이식 요망.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절망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과 그 뒤에 숨어 가늘게 떨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강태호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감싸던 분노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혼란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들어찼다. 손에 쥔 진단서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의 머릿속은 그 단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윤서연과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지만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연 역시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그는 응급처치실 밖에서 기다렸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늘이는 작은 침대에 누워 검사를 받고 있었다. 서연은 헬쑥한 얼굴로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괜찮아. 하늘아. 엄마, 여기 있어. 금방 끝날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7년 전의 기억이 지독하게 되살아났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던 바로 그날. 그 겨울의 기억이 7년 전. 강태호는 T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아직은 경영 수업을 받던 학생에 가까웠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고 윤서연은 그 자유의 상징이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빛났던 여자. 그는 그녀의 소박한 미소와 따뜻한 손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지옥 같은 후계자 자리도 견뎌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TK그룹의 안주인인 한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 회장은 자신의 아들 옆자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문과 연결될 고리여야 한다고 믿었다. 가난한 고아 출신의 윤서연은 그저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한 회장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서연을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로 불렀다. 서연은 그날을 기억한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달려간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어울리지 않았다. 한 회장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태호를 만나지 않는 조건입니다. 서연은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당당하게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태호 씨를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한 회장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사랑 그 순진한 말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사진 속에는 강태호가 다른 여자와 그것도 서연이 알던 재벌가의 딸과 다정하게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태호가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여자가 그를 부축하는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사진이었다. 태호도 이미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윤서연 씨도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할 때예요.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한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건 태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윤서연 씨의 현실이 될 거고요. 그녀는 수표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서연은 그 돈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배신감에 휩싸인 채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그녀는 태호에게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그날 하필이면 해외 출장 중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태호에 대한 신뢰는 깨져버린 후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고 그의 어머니가 건넨 모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울을 떠났다. 강태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텅 빈 서연의 방과 어머니의 차가운 한마디였다. 그 여자는 떠났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 여기 네가 준 용돈이 부족했는지 이것도 받아가더구나. 한 회장이 내민 것은 서연이 거절했던 그 수표가 입금된 통장 사본이었다. 물론 그것은 한 회장이 서연의 이름으로 꾸며낸 거짓 증거였다. 그날 이후 강태호는 죽었다. 사랑을 믿던 순진한 남자는 사라지고 오직 TK그룹의 냉혹한 회장만이 남았다. 그는 7년 동안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증오와 배신의 동의어로 삼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는 자신과 꼭 닮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심지어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의 부름에 강태호는 지독한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났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하늘이는 작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아이는 지쳤는지 잠들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 가슴 아프도록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여전히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고 그 옆을 지키고 있었다. 강태호는 의사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다. 검사 결과 아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었어요.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동시에 골수 이식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태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시간. 그가 7년 동안 허비해버린 혹은 빼앗겨버린 그 시간. 그는 병원을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웠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까지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지난 7년을 모두 조사해. 어디서 뭘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강하늘이라는 아이. 그 아이의 출생 기록부터 모든 병원 기록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는 전화를 끊고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이제 알아야만 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강태호는 단 1분도 잠들지 못한 채 회장실을 지키고 있었다. 텅 빈 방 안에는 커피 향 대신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비서가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밤새 기다린 윤서연의 지난 7년이 그 안에 봉인되어 있었다. 강태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단숨에 봉투를 뜯었다. 보고서는 건조한 사실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내용은 강태호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윤서연은 7년 전 그날 서울을 떠난 직후 모든 잠적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에서 가장 먼 남쪽의 작은 항구 도시였다. 그녀는 그곳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첫 몇 달을 보냈다. 그리고 강하늘, 아이의 출생 기록은 정확히 10개월 뒤 그 도시의 작은 산부인과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삶은 처절했다. 식당 주방 보조, 수산시장 잡부, 야간 공장 노동자. 그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일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살았던 단칸방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고 곰팡이 쓴 방. 그곳에서 그녀는 6년을 버텼다. 강태호가 상상했던 다른 남자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배신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보고서는 그녀가 왜 서울로, 그것도 TK 병원으로 돌아왔는지도 설명하고 있었다. 1년 전, 하늘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작은 도시의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울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TK 병원으로 온 것이었다. 자선 파티가 열린 그 호텔은 병원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강태호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돈 때문에 그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살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7년 전 어머니가 내밀었던 그 증거는 무엇이었나?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배신감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어머니의 냉정한 눈빛, 그리고 서연의 절망적이었던 마지막 통화.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두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어젯밤 그가 병원에서 몰래 확보한 하늘이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구강 상피세포로 의뢰한 긴급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 종이 한 장이 그의 7년의 증오를 판결할 터였다. 그는 봉투를 찢었다. 그의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듯했다. 검사 결과서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았다. 수많은 숫자와 전문 용어들 사이로 단 하나의 문장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친자 관계 확률 99, 99%.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강하늘, 그 아이는 그가 7년간 저주했던 여자가 낳은 그의 딸이었다. 강태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7년의 세월이, 그가 윤서연에게 퍼부었던 증오와 경멸이 한순간에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배신당한 것은 그녀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돈 때문에 아이까지 이용하는 파렴치한 여자라고 매도했지만 그녀는 홀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그의 아이를 지켜낸 것이었다. 회장님. 김 비서가 그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불렀다. 강태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머릿속이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는 당장 그녀를 만나야 했다.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해야 했다. 아니, 그보다 먼저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회장실을 뛰쳐나갔다. 모든 일정 취소해. TK 병원. 지금 당장.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늘이와 서연. 두 사람뿐이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하늘이가 입원한 소아병동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병동 복도에 미쳐 다다르기도 전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돈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최고급 병실을 넘봐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였다. 당장 안 나와 병원비 정산할 돈 없으면 짐 싸서 나가라고 익숙한 절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강태호가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의 눈이 얼어붙었다.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병실 입구를 막고 서서 윤서연의 팔을 거칠게 밀치고 있었다. 서연은 짐가방 위로 위태롭게 넘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 했었다. 안 돼요. 우리 하늘이 지금 치료받아야 해요. 제발. 사내 중 하나가 경멸스럽게 그녀를 뿌리쳤다. 시끄러워 돈 없으면 꺼져. 그가 그녀를 향해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강태호의 눈에 붉은 불꽃이 일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증오가 아닌 처절한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을 멈춰 세웠다. 지금 내 여자와 내 딸에게 무슨 짓이지? 강태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험악한 사내들은 순간 멈칫했다. 그들은 윤서연의 남루한 행색만 보고 그녀를 얕잡아 봤지만 방금 나타난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뭐야. 당신. 한 명이 애써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상관없는 일이면 꺼져. 태호는 사내들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윤서연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그녀는 굴욕감과 공포에 질려 그를 올려다보지도 못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최고급 캐시미어의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피부에 닿았다. 서연은 그 갑작스러운 온기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얼마지 태호가 사내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7년 전 그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싸웠던 그 시절의 맹수처럼 번뜩였다. 저 여자가 진 빚, 그리고 방금 당신들이 저 여자를 밀친 값, 전부 합해서 얼마냐고 물었다. 사내들은 그제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TK그룹의 강태호 회장. 그들은 감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들의 입에서 터무니없는 액수가 나오기도 전에 강태호의 뒤에서 김 비서가 나타나 상황을 정리했다. 회장님, 이쪽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병실 문을 열었다. 작은 침대 위에 하늘이가 이 모든 소동에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다. 태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심장의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아이의 눈은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눈물에 젖어 있었다. 괜찮아. 태호가 서툴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다시는 아무도 너랑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그 자신도 믿기지 않았다. 하늘이는 울음을 그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호는 즉시 퇴원 수속, 아니, 병원 이송 절차를 밟았다. TK 병원 최고층, VVIP 병동으로, 아니, 그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그는 서연과 하늘이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서연은 그가 벗어준 재킷을 담요처럼 두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제만 해도 자신을 경멸하던 그가 왜 갑자기.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였다. 그녀가 7년간 살았던 곰팡내, 나는 단칸방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 거대한 통유리창, 높은 천장,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품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라 느껴졌다. 그녀는 하늘이를 안고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치 금으로 만든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앉아. 태호가 소파를 가리켰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강태호 씨,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날 동정하는 거라면 필요 없어요. 하늘이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동정하니. 그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이건 동정이 아니야. 책임이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태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다. 그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내 딸을 위해서야. 하늘이는 내 딸이고 난 내 아이를 살릴 거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가 알고 있었.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난 하늘이에게 필요한 모든 의학적 지원을 할 거다. 세계 최고를 동원해서라도. 그러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 태호가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이를 살리는 대가로. 우리 결혼해야겠어.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결혼이라고요. 그녀가 되물었다. 미쳤어요. 7년 만에 나타나서. 이게 무슨. 미친 게 아니야.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다. 태호가 그녀의 혼란을 잘라냈다. 아이를 살리려면 이식이 필요하고 법적 보호자로서 내가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해. 그리고 내 아이가 사생아 소리를 듣게 할 순 없어. 이건 계약이야. 내 딸을 살리기 위한 완벽한 계약 결혼. 그의 목소리에는 단 1%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결국 윤서연은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서재.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마호가니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강태호는 이미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서연은 종이 위에 나열된 차가운 활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제1조. 본 계약은 강하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법적 관계이며 어떠한 감정적 교류도 배제한다. 제2조. 치료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강태호의 요구 시 윤서연은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즉시 관계를 정리한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펜을 쥐었다.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그 순간 그녀는 7년 전 잃어버렸던 사랑과 함께 남은 자존심마저 팔아넘기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야 했다. 서명하는 소리만이
방안을 울렸다. 좋아. 강태호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말했다. 김 비서가 앞으로의 일정을 조율할 거다. 하늘이는 오늘부터 TK병원 VVIP 병동으로 옮겨지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붙을 거야. 그날 오후 하늘이는 최고급 1인 병실에 입원했. 태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병원을 움직였다.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쾌적했지만 서연에게는 여전히 숨막히는 감옥이었다. 그녀는 아이 옆에 앉아 창백한 얼굴을 쓸어주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선 사람은 강태호가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명품을 걸친 우아하고도 차가운 인상의 여자였다. 당신이 그 여자구나. 강하늘의 엄마. 여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난 오수진이에요. 태호 씨와 결혼할 사람. 아니, 원래대로라면 이미 결혼했어야 할 사람이지. 오수진. 서연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TK그룹과 라이벌 관계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유진바이오의 외동딸. 태호의 어머니인 한 회장이 점찍은 완벽한 며느리감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침대 앞을 가로막았다. 무슨 용건이시죠? 오수진은 그런 서연의 경계심이 재밌다는 듯 웃었다. 용건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태호 씨가 7년 동안 잊지 못했다던 첫사랑이 대체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그가 갑자기 결혼까지 결심하게 만든 그 아픈 아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녀의 시선이 경멸적으로 서연의 낡은 옷과 하늘이의 환자복을 훑었다.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오수진이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와 속삭였다. 그 남자의 동정심 혹은 책임감. 그게 얼마나 갈까? 태호 씨는 감상적인 남자가 아니에요. 그는 결국 이성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의 이성은 나를 선택하게 될 거야. 그녀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여유로웠다. 그러니 지금 이 짧은 꿈 마음껏 즐겨요. 곧 깨어나게 될 테니까. 그날 이후 오수진의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연예 매체와 경제 신문의 일면은 강태호의 숨겨진 여자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사진 속의 윤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초췌하고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TK그룹 강태호 회장. 아픈 아이 이용의 발목 잡은 미혼모와 비밀 결혼. 7년 만에 나타난 신데렐라. 혹은 계획된 사기극. 기사는 교묘하게 서연을 도내 눈이 먼 여자로 몰아갔다. 서연은 병실 안에서 인터넷조차 접속할 수 없었다. 모든 비난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 되었다. 강태호는 그 기사들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하늘이의 치료에만 집중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다 사라질 거품이야.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오수진의 계획이라는 것을. 하늘이의 1차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아이는 작은 몸으로 힘겹게 독한 약을 견뎌내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가 토할 때마다 등을 두드려주며 함께 울었다. 그날 밤 아이가 겨우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주치의가 심각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하늘 양 보호자분,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죠? 하늘이 상태가. 주치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다. 치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요. 항암 치료만으로는 어렵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후통첩 같은 말을 내뱉었다. 다행히 조금 전 국립골수은행에서 잃지 않은 기증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다. 정말요. 그럼 이제 하늘이.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그녀를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하지만 방금 전 기증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기증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서연의 다리가 풀려 그녀는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희망이 바로 눈앞에서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강태호는 즉시 자신의 모든 라인을 가동했다. VVIP 병동 내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서 그는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렸다. 국립골수은행 데이터베이스. 기증자 신원. 내가 지금 당장 알아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인도주의적 문제를 개인 사정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거절한다는 것을 그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동원해서 그 기증자를 찾아내 설득하거나 혹은 압박할 생각이었다. 몇 시간의 지옥 같은 추적 끝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기증자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극비 정보라. 어렵게 확인했습니다. 강태호는 서류를 낚아챘다. 그의 시선이 기증자의 이름 석자에 고정되었다. 진.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진 바이오의 외동딸. 자신의 정략혼 상대자. 김 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오수진은 몇 달 전 유진 바이오의 생명 나눔 캠페인 홍보 모델로 나서며 이벤트성으로 골수 기증을 등록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천만 분의 1 확률로 누군가와 일치하리라고는, 그리고 그 대상이 하필 강태호의 숨겨진 딸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거절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 내려진 고의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었다. 강태호는 오수진을 병원 근처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불렀다. 그녀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마치 승리자처럼 그의 앞에 앉았다. 어쩐 일이에요? 태호 씨나 요즘 당신 때문에 스케줄 다 꼬인 거 알아요. 그녀는 가볍게 와인잔을 돌리며 웃었다.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강태호는 역겨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당신이 하늘이의 골수 기증자더군. 태호가 본론을 꺼냈다. 오수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어머, 그랬구나. 세상 참 좁네. 내가 그런 좋은 일도 했었나.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해줘야 하나요? 내가 왜?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유진 바이오에 넘길 프로젝트. 오수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가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돈 프로젝트. 태호 씨.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 어머니가 원래 나에게 주기로 했던 것. 바로 TK그룹이에요.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DK그룹 지분 30%. 내 개인 명의로. 강태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30%. 그것은 그룹의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미쳤군. 그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오수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당신 딸은 죽겠네. 유감이지만 나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서요. 그녀는 그의 턱을 붙잡고 속삭였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의 시선이 병원 방향을 향했다. 저 여자, 윤서연. 당장 내 눈앞에서, 아니, 당신 인생에서 치워요. 아이 생명을 살리는 대가로 당신의 그 지저분한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야. 그녀는 완벽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남자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악마의 모습이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요. 회사를 버리고 여자를 택하든가, 여자를 버리고 아이를 살리든가. 공교롭게도 윤서연은 그 순간 병실 밖 복도에 서 있었다. 하늘이가 잠시 잠든 사이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쐬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강태호와 오수진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모습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듣고 말았다. 오수진의 잔인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저 여자, 당장 치워요. 아이 생명을 살리는 대가로. 서연의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자신의 존재가 딸아이의 생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잠든 하늘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오수진의 말이 맞았다. 강태호의 동정심이나 책임감 따위로는 아이를 살릴 수 없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수진이 쥐고 있었고 그 대가는 바로 자신이었다. 엄마가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너 살릴게.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딸의 생명을 구걸하는 엄마일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녀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모든 말이 무슨 소용인가. 그녀는 그저 이혼 합의서라고 적었다.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강태호가 사준 병실의 편한 옷들을 모두 벗어두었다.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입었 낡은 카디건과 청바지를 다시 꺼내 입었다. 그리고 7년 전 그가 프러포즈하며 건넸던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작은 은반지. 그녀는 그것을 이혼 합의서라고 적은 수첩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소리 없이 병실을 빠져나왔다. 강태호는 오수진과의 지옥 같은 대화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30%의 지분은 DK그룹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윤서연을 버리는 것은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그리고 잠시라도 하늘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병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병실은 비어 있었다. 차가운 공기만이 그를 맞았다.
서연아, 그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지만 서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짐도, 그녀가 항상 걸치던 그 낡은 카디건도 사라졌다. 그의 시선이 침대 옆 탁자에 멈췄다. 그곳에는 작은 수첩과 7년 전 그가 선물했던 은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가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읽는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김비서였다. 받지 마. 그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을 때 김비서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회장님, 방금 한 회장님께서 긴급 이사회 소집을 발령했습니다. TK 주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TK그룹 본사 40층.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차가웠다. 평소라면 강태호가 앉아 있어야 할 상석에는 그의 어머니 한 회장이 냉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유진 바이오의 오 회장과 오늘 이 쿠데타의 핵심 인물인 오수진이 완벽하게 무장한 미소를 띤 채 자리했다. 주가가 폭락하고 총수가 스캔들에 휩싸인 지금 이사들은 불안과 의심의 눈빛으로 서로를 훑고 있었다. 한 회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강철 같았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계산된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젯밤부터 그룹 주가가 전례 없는 속도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강태호 회장의 사적이고 무책임한 스캔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룹의 명예와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 강태호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 오수진이 아버지의 지지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강 회장님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는 아이를 빌미로 접근한 여자에게 현혹되어 그룹의 미래가 걸린 유진 바이오와의 파트너십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피해자처럼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모든 것이 그녀와 한 회장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강태호가 들어섰다. 어젯밤의 분노나 절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지독하게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위험했다. 그의 손에는 윤서연이 남기고 간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경멸의 시선들을 무시한 채 천천히 회의실 전면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상석에 앉은 어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안건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7년 전 오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회의실의 메인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했다. 이사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라 의아해했다. 7년 전 제 어머니와 제가 사랑했던 한 여자의 대화입니다. 태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7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분명 한 회장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다. 이 돈 받고 태호 곁에서 떠나. 넌 우리 태호 앞길을 막는
장애물일 뿐이야. 뒤이어 겁에 질렸지만 단호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돈 때문에 태호 씨 만나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야말로. 대화는 계속되었다. 한 회장이 태호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있는 조작된 사진을 내미는 대목이 흘러나왔다. 태호는 이미 자기 미래를 선택했어. 이 사진. 네가 이걸 보고도 걔를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서연의 절망적인 흐느낌.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마지막은 한 회장의 차가운 경고였다. 사실이든 아니든 넌 사라져야 해. 네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널 사라지게 만들 테니까. 태호는 내가 보여주는 것만 믿게 될 거야. 회의실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이제는 강태호가 아닌 한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수진조차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는지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태호의 잘못이라고 믿었지만 시작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강태호가 녹음을 껐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7년의 증오도 분노도 아닌 그보다 더 깊은 지독한 슬픔과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7년 전, 당신은 극각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겠다고 내 인생을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를 내쫓고 나를 배신자라고 믿게 만들었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붉은 핏발이 섰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당신의 그 완벽한 며느리감과 함께 이번에는 내 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했다. 오수진 씨가 유일한 골수 기증자였지만 그녀는 TK 지분 30%와 윤서연을 내쫓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거래를 받아들이고 내 딸의 목숨을 담보로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죠.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회장님, 당신은 대체 나에게서 어디까지 빼앗아야 만족합니까? 내 여자, 내 인생. 이젠 내 아이까지. 한 회장은 태호의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의자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사회의 아수라장은 강태호의 관심받기였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이사들이 경악하며 오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해지는 그 모든 혼돈 속에서 그는 오직 텅 빈 병실과 그녀가 남기고 간 낡은 은반지만을 생각했다. 그는 구급대를 부르는 김 비서의 어깨를 붙잡았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해. 그리고 오수진과 유진 바이오 측 접근 금지시켜. 모든 주식 거래 동결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제거된 기계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윤서연을 찾아 당장. 김 비서가 그룹의 붕괴를 막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강태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녀가 머물렀던 흔적은 거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그녀가 남긴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가 찢어버리려던 이혼 합의서 뒷장. 그곳에는 7년 전에 낡은 버스표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152번 버스. 학생회관 앞 정류장.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그가 처음 고백했던 장소였다. 가난했지만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시절의 상징. 7년의 증오는 그 기억마저 오염시켰지만 그녀가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는 직감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재킷만 걸친 채 차고로 달려가 직접 차를 몰았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예고 없던 겨울비가 차갑게 도시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가 기억 속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비는 이미 폭우로 변해 있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로등, 그리고 그 아래 비에 젖어 형편없이 작아진 그림자,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7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낡은 카디건을 끌어안은 채 텅 빈 눈으로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지도 않았다. 올 힘조차 남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검은 우산을 꺼냈다.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빗소리 때문에 그녀는 그가 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등 뒤에 멈춰서서 말없이 우산을 기울였다.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비가 멈췄다. 서연은 놀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작게 갈라져 나왔다. 꼴 좋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 시원해요.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가요. 난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난 하늘이 살릴 자격도 없는 엄마니까.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태호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서류 뭉치 2개를 꺼냈다. 하나는 그가 서재에서 서명하게 했던 차가운 계약 결혼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병실에 남기고 간 낡은 수첩이었다. 그는 먼저 이혼 합의서라고 적힌 수첩의 페이지를 찢었다. 그리고 수백억의 가치가 오갔던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곤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찢어 빗물이 고인 바닥에 던져버렸다. 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당장 가요. 오수진 씨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요. 하늘이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녀가 절박하게 소리치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 계약서가 있어야 하늘이가. 태호는 빗속에서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그 계약 필요 없어. 무슨 소리예요? 시간이 없단 말이야. 당신 자존심 때문에. 나 때문에. 애 죽일 셈이야.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의 가슴을 쳤다. 태호는 그 작은 주먹을 그대로 맞고 서 있었다. 7년의 세월이 그들의 오해와 고통이 그 빗속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오수진의 골수. 필요 없다고.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태호의 눈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향한 고통과 미안함으로 젖어들고 있었다. 그는 서툰 손길로 그녀의 비에 젖은 뺨을 감쌌다. 내가 검사했어.
하늘이 처음 만난 날, 아니, 병원에 데려간 그날 밤에 나도 검사했어. 그는 그녀의 공허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7년의 오해를 녹여버릴 단 하나의 진실을 그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꺼내놓았다. 내 골수, 하늘이와 완벽하게 일치해.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날 안심시키려고. 태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우산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고 차가운 겨울비가 두 사람을 공평하게 적셨다.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안았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한꺼번에 터뜨렸다. 지독하게 길었던 그들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독했던 겨울비가 그치고 세 번의 계절이 더 바뀐 뒤였다. 강태호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교회의 한적한 주택 정원이었다. 그곳에서 6살, 아니 이제 7살이 된 하늘이가 자신보다 더 큰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와 함께 잔디밭을 뒹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병원의 창백함이 아니었다. 건강한 홍조가 떠오른 뺨에는 장난기 가득한 웃음이 피어 있었다.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했다. 강태호의 골수는 단 하나의 거부 반응도 없이 작은 아이의 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하늘이는 기나긴 무균실에서의 싸움을 이겨냈고 아빠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으로 퇴원했다. 그날 이후 아이의 웃음소리는 7년 동안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태엽이 되었다. 강태호와 윤서연은 테라스의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눈에 띄게 배가 불러와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자신의 배 위에 부드럽게 얹혀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태호의 손과 굳게 깍지 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은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오해, 원망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음에 대한, 함께 있음에 대한 벅찬 감사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그들을 둘러싼 세상도 많이 변해 있었다. TK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유진 바이오의 오 회장과 오수진은 결국 그들의 탐욕에 발목을 잡혔다. 이사회 녹취록이 공개된 후 그들이 주가 조작을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시도들이 드러났다. 그들은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강태호 부부의 대화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한 회장은 이사회가 끝나던 날 병원으로 실려간 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몸의 절반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되었다. 강태호는 그녀를 원망했지만 결국 어머니라는 굴레를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다. 그는 대신 그녀가 평생을 바쳐 멸시했던 곳으로 그녀를 옮겼다. 서연이 자랐던 서울 외곽의 작은 보육원이었다. 얼마 전 태호는 홀로 그곳을 찾아갔다. 휠체어에 앉은 한 회장은 예전의 총명함과 위압감을 모두 잃어버린 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서툰 발음, 떨리는 손. 그녀는 태호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저 서연이 어릴 적 지냈다는 낡은 방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긴 참회였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용서는 아직 아니었지만 그것은 이해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정원에서 하늘이가 공을 잘못 차서 두 사람이 앉아 있는 테라스로 굴러왔다. 아빠 공, 아이가 해맑게 소리쳤다. 강태호가 웃으며 일어나 공을 주어 아이에게 다시 던져주었다. 7년 전, 감정 없는 로봇 같았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는 다시 공을 쫓아 달려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다가 서연의 옆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부른 배를 감쌌다.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고마워. 태호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정원의 딸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무엇이요?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다시 돌아와줘서. 그의 목소리는 7년의 세월을 건너온 듯 낮고 진심 어렸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당신이야말로 날 찾아줘서 고마워요. 태호 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웃음소리, 나무 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서로의 따뜻한 체온. 그것으로 충분했다. 7년 전, 한 아이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그 절박한 외침은 두 개의 부서진 영혼을 다시 하나로 묶는 기적이 되었다. 정원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강태호는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더 이상 TK그룹의 왕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의 곁에 있는 두 사람. 아니, 곧 태어날 아이까지. 세 사람이었다. 내레이션 음성 6살의 그 아이는 단 하루의 아빠를 구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생을 지켜줄 진짜 아빠를 되찾아온 것이었다.